딥페이크를 포함해서 각종 메신저와 공유 사이트, 그리고 일상 속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엄 대표님께서는 이 주제로 이제 강단에 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사례는 어떤 사례냐면 이제 한 남학생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기숙사가 아닌 이제 혼자 자취를 하게 된 거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기계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혼자 게임을 하고 채팅을 하다가 그 속에서 연인을 만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연인과 깊숙한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깊숙하다라는 거는 오프라인에서 만남이 있는 이런 깊숙한 관계가 아니라 온라인 속에서 그래서 서로 말을 거르지 않고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깊숙한 관계가 된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하다 보니 얼굴이 궁금하다, 내 사진을 보내겠다 하면서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자기의 사진을 보내게 된 거죠. 네네. 서로 예. 소통을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서로 수위가 조금씩 높은 사진으로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 사진도 보내고. 네. 근데 그 자기 사진을 보낼 땐 왜 그렇게 보내냐면 이 피해자가 안심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도 자기 사진을 마음껏 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진을 보내고 난 뒤에는 갑자기 이 연인이 잠적을 한 거죠. 한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나타납니다. 나타나서는 잘 있었냐. 내가 그동안 이렇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보고 싶었다. 그런데 내가 경제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네. 도와줄 수 있겠냐. 나 사실은 네 그 사진을 네 지인들한테 나 유포할 수 있다. 나 너가 어느 학교 다니고 무슨 과인지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보내라. 하니 이 친구는 사실 이게 지인들한테 보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 피해자로서는 네, 감당하기 그렇죠. 어렵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있는 돈 없는 돈 긁어서 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알바. 그리고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까지 다 주게 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심각해지면서 가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쓰러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알게 됐고 이 사실이 이제 경찰에 신고가 네. 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설명하신 게 강원도에서 발생한 사례인가요?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 사건도 이 학생이 자기가 겪으면서 이걸 말을 하지 못하게 네. 되는 이 분위기 조성이 네. 되는 거 이거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부모님께 아마 처음에 용돈을 많이 가져갔을 때부터 네. 말을 했더라면 아마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본인이 지속적으로 사진이라든가 이미지 혹은 또 이 경제적인 착취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심각한 폭력이 아닌 네. 이런 경제적인 착취까지로 이어진다라는 이 디지털 성범죄가 마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는 범죄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특히 SNS가 전 세계로 이제 연결이 되잖아요. 네. 피해도 또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이런 디지털 성범죄가 그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좀 짚어주신다면요. 이 디지털 성범죄에서 그 가장 심각한 유형은 저는 그루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루밍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길들이다, 고양이나 말, 뭐 이런 동물들을 길들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범죄 악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용어는 지금 바뀌었죠. 성착취, 네, 목적 네, 대화로 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범죄가 굉장히 저는 재질이 정말 아주 안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취약한 상황에 그 사람들의 심리를 가지고 이 범죄를 한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피해자를 물색을 하는 거예요. 그게 1단계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SNS에 자기 프로필 올리고 관심사 올리고 많은 것들을 공유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것을 보고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물색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프로필에 강아지가 올라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강아지한테 분명히 관심이 있는 사람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접근을 해서 강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단계인 거예요. 2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강아지 얘기를 하니까 별 의심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통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이 피해자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심리학자들보다도 더 많이 이해를 해줍니다. 공감하고 수용해주고 배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 주고 하다 보니 이 피해자들은 그 말에 혹할 수밖에 없잖아요. 때로는 내가 강아지 용품을 갖고 있는데 쓰질 않아. 그러니까 너한테 보내주고 싶은데 니네 혹시 집 주소 알려줄 수 있어? 너무 자연스럽잖아요.
뭐 다른 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물건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주소를 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치밀하게 좀 이루어지는 범죄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소를 보내고 받고 되고 신상 정보를 이제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피해자 욕구를 충족이 됐다고 하면 3단계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진을 보내고 네 사진을 줘라.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거죠. 그러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아까처럼 협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범죄인데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범죄를 저지르고도 뭐 죄책감이나 이런 거 좀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온라인상에 있으면은 이 보이는 범죄가 아니고 직접적으로 가한 게 아니다 네. 보니까 범죄의식이 더 적은 거예요. 아. 그리고 춘천에서 한 초등학생도 이 그루밍 때문에 실제 오프라인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이게 한 몇 년 전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루밍 통해서 만났는데 납치가 돼서 네, 며칠 뒤에 네, 충주에서 맞습니다. 발견된 맞습니다. 예. 사건도 네네. 있었잖아요. 이 사건도 그루밍 사건이죠. 예. 그렇다면 현재 그 법적인 테두리를 통해서 충분한 좀 예방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지 한계점은 뭐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좀. 네,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도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새로운 범죄 양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법과 제도의 특색으로는 그 범죄를 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또 인공지능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 거기에 법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게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또 지난 19일에는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을 이용한 영상물을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에게 협박이나 강요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형을 3년 이상 또는 5년 이상으로 높이는 쪽으로 법안이. 법안이 개정안이 지금 올라간 상태고요.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의 신상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그 법안도 지금 심의 의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25일에는 디지털 성범죄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네네.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이 지금 관련 소관위에 올라가 있다고 하거든요. 예. 점차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엄 대표님, 네.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구제, 또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범죄 그 피해 이후에 회복을 위한 제도나 지원이 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이제 변호사님께서 중간에 조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이제 상담 지원 그리고 이제 삭제 지원. 그리고 네. 사건 지원, 치료비 지원,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들을 지금 각 곳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분들이 네. 제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다양한 지원들이 있으니까 제발 밖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나쁜 손길도 많지만 도움의 손길도 굉장히 많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네. 제발 밖으로 나와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엄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좀 보완돼야 될 또 이제 필요한 제도는 어떤 게 있다고 좀 보시나요? 제도는 지금 사실 그 여가부 그 특화 디지털 성폭력 특화 상담소가 전국에 한 14개 정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강원도가 생길 예정으로 네. 되어 있는데 예. 저는 지금 지원 시스템을 말씀을 드렸을 때 그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곳이 곳곳에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성폭력 상담소, 여성의 전화에서 부수적인 업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업무가 과중되니까. 네. 그러면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는 거라 이건 악순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스톱 시스템. 한 번에 이 피해자들을 다 구제하고 보호하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이 한 번에 될 수 있는 이 센터를 사업이 아니라 사업은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그 전문가가 함께 상주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전문가 양성과 그곳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변호사님도 자꾸 말씀해 주셨고 저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처벌 강화. 이게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감형에 대한 것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현장에서는.
왜냐하면은 감형의 이유가 이 사람들이 초범인데 초범이니까 강력하게 해서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심신미약이면 치료를 받아야지 왜 이런 범죄를 본인이 인지하는 거는 그만큼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다. 할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좀 진짜 이 시민들이 국민들이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해서 강원도 4개 시도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학교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학교 울타리 안에서 좀 해결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이 협약을 통해서 좀 예방과 단속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딥페이크 영상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서 이 딥페이크 기술의 남용에 방지,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더욱 중요한데요. 청소년들에게 딥페이크 영상물의 위험성, 처벌 수위 등을 정확히 알려줘서 경각심을 만들고 결국에는 청소년들이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로부터 좀 멀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온라인 메신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난히 그 텔레그램 메신저가 범죄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메신저 서비스나 게시판을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에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각 플랫폼 사업자한테 유해 콘텐츠를 유포하지 말도록 막을 의무나 이를 어길 시에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성착취물의 유통을 제한하거나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법안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차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중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플랫폼 등의 책임을 강조한 법안인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 개정안이에요. 네. 인공지능 생성물이라는 점을 워터마크처럼 분명히 표시를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채 유통을 하는 경우에는 플랫폼이나 정보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측에서 이를 삭제하거나 유포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개정안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경찰에서 텔레그램 측하고 또 연락망을 구축해서 좀 범죄에 좀 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그런 것들이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텔레그램은 기존에는 어떤 수사기관의 요청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폐쇄적인 네. 태도로 일관을 해왔거든요. 네. 실제 우리나라 경찰도 단 한 건도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이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폐기를 한다면 일단은 텔레그램에 기반한 범죄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서버를 둔 성착취물 유통 채널인 소라넷이 이런 사건 네. 국제수사 공조로 인해서 폐쇄가 됐는데 네. 그때 그 플랫폼을 이용했던 이용자들이 다크웹이나 텔레그램으로 고스란히 옮겨갔거든요. 잠깐은 텔레그램 방침 변화로 잠깐의 축소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한계로 인해서 조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엄 대표님께서는 그런 플랫폼 그 기업들의 좀 제재하는 좀 수단이나 이거 근본적으로 좀 막을 대책이 좀 있다고 좀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법 개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그 협약도 그렇고요. 텔레그램에서 이제 공조를 해주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저는 모두 일단은 긍정적인 신호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지금 사안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법안을 만들 때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하게 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들이 이익을 창출해내기 이전에 건강한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그 법안에 반드시 들어가야지 이게 제재가 가능하지 여기 민간에서 아이들 보고 하지 말아라 안 된다라는 교육은 이제는 아이들이 안 먹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와 함께 교육이 촘촘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에서도 그 협약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다 좋아요. 그런데 그 협약 내용이 그냥 지금 이슈라서 형식적으로 그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 촘촘하고 세밀하게 실천 가능한 내용들로 꾸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조례들이 내용들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해야만 한다, 해야 한다라고 좀 바꿔서 이게 실제로 피부에 와닿도록 저는 실천이 좀 됐으면 합니다. 두 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슈 다루면서 느끼신 점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범죄가 정말 심각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요. 가해자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고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책임도 중요합니다. 딥페이크를 감지하고 이를 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 개발과 함께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서 피해자 정보 등을 삭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 현장에 나가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교육을 내가 왜 받아야 되느냐.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성인지 뭐 여러 가지 주제들을 했을 때 이런 교육 우리는 받을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말을 던집니다. 자녀분이나 혹은 가족, 누나, 동생, 언니가 이런 일을 겪었다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얘기하면 극단적인 표현을 해요. 가서 버리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을 본인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그렇죠. 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일 수 있다. 지금 당장 내 일이 아니면 내 가족으로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정말 많은 고통들을 겪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 전 국민이 힘을 똘똘 모아서 다 해결했지 않습니까? 특히 코로나도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번 일도 분명히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로 디지털 문화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특히나 성과 관련된 거, 사람을 상품할 수 없고 대상할 수 없다라는 이런 인식, 나의 일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모두가 힘을 조금씩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